3과목 빅데이터 모델링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과목에서 데이터를 탐색을 했죠. 그러면 3과목에서는 이 탐색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모델링을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은 분석 모형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분석 모형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처한 환경 그리고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모델들 중 하나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다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분석 모형을 정의할 때 고려사항들이 있는데 이 과대적합, 과소적합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에 정말 잘 나오고요. 모델을 학습을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학습을 하면요.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은 일반화가 되지 못해요. 우리는 특정 데이터에만 모델을 적합시키는 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 일반화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과소적합은 오히려 너무 학습을 적게 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밑에 그림을 보면요. 과대적합, 과소적합 어때요? 파란색 데이터와 빨간색 데이터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은데 얘는 너무 과대적합됐고 얘는 너무 대변을 못하죠. 그래서 과소적합됐습니다. 가장 적당한 것은 이런 식으로 학습이 돼야 일반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이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과적합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과대적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거 잘 챙기세요. 우리가 보통 과하다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과하다라는 표현은 많다라는 의미를 보통 내포하고 있죠. 적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적합이라고 하면은 과대적합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분석 모형을 이제 구축해야 되는데 이런 순서로 구축을 하면 된다 라는 거 챙기시고 분석 도구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R이냐 파이썬이냐 어떤 거를 선정할지 결정을 하면 되고 여러분들도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하고 실기 시험을 볼 때 R과 파이썬 중에 하나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되죠. 그리고 데이터 분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내가 데이터를 다 수집을 했어요. 이 데이터를 수집한 것을 다 학습에 적용하는 건 아니고 분할을 시켜서 학습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어떤 시험을 봐야 돼요. 어떤 시험을 봐야 돼서 문제집을 한 권 구매를 했습니다. 이 문제집을 구매를 했더니 100문제가 들어있어요. 이 문제집 안에 100문제가 들어있는데 내가 이 100문제를 가지고 다 공부를 하는데 쓰냐? 이런 것보다는 50문제로는 내가 공부를 합니다. 50문제로 공부를 한 다음에 한 30문제 정도 가지고 내가 자체 모의고사를 봐봐요. 자체 모의고사를 봤을 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캐치를 하고 그러면 다시 50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다시 또 30문제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요. 시험 전날이 됐어요. 시험 전날이 됐을 때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최종 모의고사 같은 걸 봅니다. 20문제로. 자, 똑같아요. 얘가 학습할 때 훈련용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얘가 검증용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델을 평가하는 평가용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의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을 방지할 수 있고요. 데이터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분석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회귀 분석이에요. 회귀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값을 예측하고 싶어요. 예측하고 싶을 때 x들의 조합으로 예측을 하는 게 바로 회귀 분석입니다. 이 과목에서 제가 예시로 든 거 뭐 있어요? 집값을 예측하고 싶어요. 집값을 예측하고 싶으면요. 수도권과의 거리, 그리고 대중교통 이런 것들의 값으로 y를 예측할 수 있죠. 이때 y가 종속 변수고요. 요 x들이 독립 변수입니다. 자, 이 용어들 기억을 해야 돼요. 즉 독립 변수는 원인이고요. 종속 변수는 결과예요. 그리고 계산값과 예측값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걸 잔차라고 부르거든요. 혹은 오차라고 부르는데
사실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그냥 같다라고 받아들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오차는 모집단 기준이고요. 잔차는 표본 기준입니다. 우리는 보통 표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잔차라는 용어를 보통 많이 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회귀계수들, 얘네들을 회귀계수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회귀계수들을 추정을 해야 됩니다. 혹은 이 절편까지도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추정하느냐? 최소제곱법 혹은 최소자승법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데이터가 이런 식의 분포가 그려져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제가 내볼게요.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지금 이 데이터를 대변할까요? 누가 봐도 2번이 대변하죠. 그쵸? 1번과 3번은 왜 대변을 못해요? 잔차가 커요. 계산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구하는 게 바로 수학적으로 어떻게 구하냐? 라는 게 바로 이 최소 제곱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회귀 모형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R스퀘어라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밑에 SST, SSE, SSR 얘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내가 회귀선을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이 회귀선을 생성을 할 때 관측값이 있어요. 이 관측값은 뭐 하나만 있지 않고 여러 개가 있겠죠.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관측값에서 회귀선과의 차이, 얘가 뭐예요? 잔차예요. 잔차. 이게 모델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변동 해서 SSE, Sum of Square Error, 잔차입니다. 잔차. 오차예요. 오차. 자, 그 다음에 평균과 회귀선의 차이, 이것을 모델에 의해 설명되는 변동이어서 설명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SSR입니다. Sum of Squares Regression 이라고 하고요. 이 둘을 더한 게 SST입니다. 토탈이요. 토탈. 전체예요. 전체. 자, 그러면은 어때요? 얘가 작을수록 좋죠. 그쵸? 그리고 R스퀘어는 SST분의 SSR이에요. 그 전체 중에 설명이 얼마나 되냐라는 거거든요. 그럼 작을수록 좋으니까 SS가 0이면은 SST와 SSR이 같을 테니까 정말 설명을 잘하고 있을 거고요. 잔차가 너무 크면요. SSE가 너무 크면은 설명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최소제곱법은 결국 이 SSE가 최소가 되도록 회귀계수와 절편을 찾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제곱이라는 용어가 붙었냐? 여기서 자, 위에 같은 경우에는 관측값에서 회귀선을 뺍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데이터는요, 관측값에서 회귀선을 빼면은 위에는 플러스 값이 나오지만 밑에는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그러면 두 개를 그냥 더해버리면은 상쇄가 되겠죠. 그렇지만 얘를 제곱하고 얘도 제곱하면은 둘 다 양수의 값이 나올 겁니다. 즉 제곱하고 더한 게 의미 있는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합이라는 용어가 붙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요 제곱합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리겠죠. 왜 제곱했으니까 2차 함수. 여기서 가장 작은 요 최소값을 찾는 게 목적일 겁니다. 이 최소값을 찾는 게 바로 최소제곱법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가끔 책에서 얘를 TSS라고 부르고요. 얘를 RSS, 그 다음에 얘를 ESS라고 부르는 책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SS인데 여기는 RSS가 되고 SSR인데 ESS가 돼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플레임이 R이 레지듀얼이에요. 잔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explained예요. explained.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R은 리그레션이고 여기서 E는 오차인데 여기서 R과 S는 다른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제에서 플레임이 주어지면은 잘 챙겨야 돼요. 이런 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선형 분석은 가정이 있습니다. 4가지 가정이 있는데 이 4가지 가정 정말 중요하고요.
선형성, 등분산성, 정상성, 독립성입니다. 이거를 선분 정독 외우시면 되고, y는 w1x1 플러스 w2x2 플러스 바이어스라고 했는데, 자, x1이 y를 대변해야 되고 x2가 y를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x1과 x2가 서로 설명이 되면은 안 됩니다. 얘네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상관관계가 있으면은 모델이 이상해져요. 이게 다중공선성이라는 문제입니다. 즉 독립변수들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다중공선성인데, 얘를 어떻게 판단하냐? VIF 값으로 판단합니다. 이 VIF 값은 1-R2분의 1이라는 값인데, 얘가 값이 너무 크면은 10 이상이면은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네 둘을 합쳐서 차원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과목에서 배운 상관계수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상관계수가 높은 애들끼리는 하나 제거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써야겠죠. 그쵸?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의 종류가 있습니다. 회귀 분석의 종류는, 단순 회귀는요, 하나의 독립변수로 종속변수를 설명합니다. 다중회귀는요,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로 종속변수를 설명을 해요. 근데 선형인 관계만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2차, 3차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그쵸? 2차일 수도 있고 3차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2차 함수 이상의 관계가 다항회귀가 되는 거고요. 과적합이 된다는 게 뭐예요? 과적합 앞에서 너무 학습이 많이 돼서 일반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좀 줍니다. 그래서 과적합을 해소해요. 이게 리치 회귀 혹은 라소 회귀라고 부르고요. 에런 규제, L2 규제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교호항이 포함된 회귀가 있어요. 교호작용, 이 과목에서 배웠습니다. 교호작용은 뭐였어요? 자, 다시 볼게요. 고혈압이 있으면요, 이 고혈압을 내가 예측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유전적 요인이 있고 비만이 있어요. 근데 유전적 요인이 고혈압의 2배 영향을 미치는데 비만이 4배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유전과 비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요, 고혈압이 20배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얘 항도, 얘가 교호항이잖아요. 얘가 교호항도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측을 할 때 교호항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x1 곱하기 x2 바이어스, 이런 교호항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교호항이 포함된 회귀다 라는 거고요. 자, 회귀 모형을 어떻게 구축하냐?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합니다. 자, 이거는 4과목에서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회귀 모형의 변수는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변수를 전지선택법, 후진선택법 다 앞에서 이 과목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전지선택법은 변수를 하나씩 추가해가면서 회귀 방정식을 찾고요. 후진선택법은 제거해가면서 찾습니다. 단계별 선택법은요, 전진선택법과 후진선택법 같이 활용을 하는데, 이때 뭘 고려한다? 벌점을 고려합니다. 벌점은 AIC가 있고 BIC가 있어요. 얘네 둘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로지스티 회귀입니다. 로지스티 회귀는 범주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성공과 실패를 구분합니다. 자, 즉 분류 모델이에요. 분류 모델. 분류라는 거 뭐예요? 어느 범주에 속하냐입니다. 그래서 말은 회귀지만 분류 분석이고요.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성공과 실패 두 가지로 분류를 하니까 오즈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합니다. 오즈는요, 실패할 확률분의 성공할 확률이에요. 여기에 로짓 변환을 합니다. 로짓 변환은 자연 로그를 취해요. 이게 2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2.71 정도 되는 숫자예요. 이건 숫자입니다. 숫자. 자, 얘를 취해서 선형 관계로 변환을 합니다. 이 오즈에다가 자연 로그를 취하면요, 이런 식으로 선형의 관계가 돼요. 자, 이런 선형의 관계가 되니까 회귀라는 용어가 붙은 겁니다. 자, 어쨌든 이거를
역함수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 즉 T로 정리를 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수식이 도출이 됩니다. 자, 얘가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부르고요.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값이 0에서 1 사이의 값이 도출이 돼요. 무조건 P 값이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값을 넣었을 때, 여기 x의 값을 넣었을 때 값이 0.8 이렇게 나오면은 80%의 확률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0.2가 나오면 20%의 확률이구나 라는 식으로 결과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률을 도출한다는 거예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뒤에 인공신경망에서도 다시 다룰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독립변수의 x가 n 증가하면, 요 x가 n 증가하면 어때요? 익스포넨셜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나무에 대해서 봐보도록 할게요. 의사결정 나무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스무고개 아시죠? 날개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날개 있어. 혹은 날개 없어. 라고 하면요, 날 수 있니?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날 수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날 수 있어. 아니, 날 수 없어. 그러면 날 수 있으니까 너는 독수리야. 너는 날 수 없으니까 펭귄이야. 라는 거고요. 혹은 물고기니? 라고 물어봤어요. 날 수 없으니까 물고기냐? 라고 물어봤는데 물고기야. 아니면 물고기 아니야. 물고기면은 너는 고등어. 물고기 아니야? 그럼 너는 곰. 자, 이런 식으로 스무고개처럼 내려가는 나무처럼 계속 가지가 뻗어서 내려가는 게 바로 이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끼리는 동질성이 커요. 그쵸? 그 다음에 노드 간에는 이질성이 커집니다. 노드 간은 이질성이 커요. 이런 방향으로 분리를 하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분리를 하면 되느냐? 라는 분할 방법이 있습니다. 자, 범주형 변수에서는 분할 방법이 다음과 같이 있고요. 회귀형 데이터에서는 분할 방법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해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얘네가 너무 가지가 많이 분리가 됐어요. 가지가 너무 많이 분리가 되면 어때요? 너무 학습이 많이 된 거죠. 즉 과적합이 된 겁니다. 과적합이라고 하면은 과대적합을 보통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만 분리해. 이게 정지규칙이고요. 혹은 필요 없는 거 빨리 가지 잘라. 이래서 가지를 칩니다. 이러면 과적합이 방지가 돼요. 자, 그리고 진위지수와 엔트로피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진위지수랑 엔트로피 지수를 계산을 하는데, 자, 이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수식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입니다.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뇌구조를 모방을 했어요. 자, 학창시절에 생명과학 시간에 배웠죠? 뉴런 어때요? 뉴런. 시냅스로 신호를 받아서 다음 시냅스로 전달을 합니다. 신호를 전달해요. 이거를 그대로 모방을 해서 신경망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신경망을 만들어요. 이게 퍼셉트론이라고 부르고요. 이 퍼셉트론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 다중회귀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런 퍼셉트론이 하나만 있으면요, 단층 신경망이고요. 퍼셉트론이 여러 개 연결되면 다층 신경망이에요. 즉 다층 신경망은요, 이런 퍼셉트론 여러 개를 계속 연결을 해요. 계속 연결을 하는데, 자, 얘네끼리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다 긋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연결이 될 때, 자, 입력이 있고 출력층이 있습니다. 입력층이 있고 출력층이 있는데, 요 사이에 요 층들, 이 숨어있는 층, 은닉층이라고 부르거든요. 얘를 은닉층, 이거는 사용자가 직접 개수를 설정하면 됩니다. 이 은닉층을 많이 설정해도 되고 적게 설정해도 돼요. 이거는 연구자가 알아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층 퍼셉트론 구조에서 출력값 계산을 한번 봐볼게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퍼셉트론이라고 했어요. 이 퍼셉트론이라고 했는데, 자, 이 가로는
어떻게 들어오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퍼셉트론이 다중획이라고 했습니다. 즉 0.5라는 값과 0.3이라는 값이 각각 가중치를 통해서 들어오고요. 이 가중치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편향까지 더해져서 얘가 0.7이라는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가중치는 각 퍼셉트론 간의 연결 강도,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의미하겠죠. 자, 그런데 자, 얘네가 아무리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도, 얘네끼리 아무리 연결이 되어 있더라도 퍼셉트론끼리 얘는 어쨌든 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중선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선형을 선형끼리 연결하면은 선형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을 도입하냐면요, 활성함수를 도입합니다. 활성함수를 도입함으로써 선형성을 극복하고 결국 XOR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 XOR 문제는 컴퓨터에서 가장 기초적인 연산인데, 이 연산이 선형성일 때는 극복을 못해요. 하지만 비선형일 때는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선형 활성함수들이 적용이 돼요, 은닉층에. 첫 번째는 로지스틱 회계에서 배운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0과 1 사이의 확률값을 출력을 하죠. 혹은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도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적용하고요. 렐루 함수를 적용을 해서 기울기 소시 문제를 극복을 합니다.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활성함수들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층에서도 활성함수를 사용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신경망이 여러 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입력으로 강아지, 고양이 두 개의 이미지들을 넣었어요. 그럼 이제 출력으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얘가 강아지일지 고양이일지 확률이 나와야 됩니다. 확률이 나와야 되는 건 뭐예요?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그랬어요. 0과 1 사이의 확률이 나옵니다. 즉 강아지일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확률이 나옵니다. 이게 이중분류 때 사용을 하는데, 자, 다중분류는 강아지, 고양이 말고 여기에 송아지도 있고 뭐 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출력이 4개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 4개가 나와야 되고, 이 출력들이 각각 나왔을 때 여기는 0.5, 여기는 0.2, 여기는 0.2, 여기는 0.1이 나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강아지일 확률이 50%고요, 고양이일 확률이 20%, 송아지일 확률이 20%, 말일 확률이 10%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강아지일 확률이 높겠네요. 이게 바로 소프트맥스 함수의 역할이에요. 확률의 총합이 1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얘네 합이 1이 되도록 만들어줘요. 이게 소프트맥스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실함수가 있는데요. 손실함수는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측정하는 함수입니다. 자, 민스퀘어 에러를 회귀 모델에선 쓰고요. 크로스 엔트로피는 분류 모델에 썼어요. 어쨌든 얘는 다항 회귀를 조합해서 만든다고 했어요. 신경망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됐다는 것은 실제값의 예측값의 차이를 계산할 때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2차 함수를 쓴다는 거예요. 그쵸? 2차 함수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회귀에서도 2차 함수를 사용을 했고, 여기에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죠. 이게 최소제곱법이었어요. 신경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스퀘어 에러 혹은 크로스 엔트로피, 사실 크로스 엔트로피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얘네들은 이러한 아래로 볼록한 모양을 가지고 여기에 최소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공신경망을 어떻게 학습할 수 있냐 라고 봤을 때, 자, 이러한 깊은 신경망이 있어요. 자, 이렇게 신경망이 있는데, 얘를 처음에는 정보가 앞으로 가도록 순전파를 먼저 수행을 합니다. 이게 순전파고요. 자, 이렇게 수행을 하고 나면요, 오차가 나와요. 오차가 나옵니다. 자, 이 오차를 가지고 역전파를 통해서 여기에 각각 다 가중치들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쵸? 이게 다 여기 가중치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중치들을 다 갱신을 해줘요. 요 가중치들을 다 갱신을 해줍니다. 이게 역전파 알고리즘이고요.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경사하강법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경사를 계속 내려가요. 경사를 내려가서 요 최소값이 될 때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경사하강법이에요. 이 경사하강법으로 인공신경망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울기 소실 문제라는 게 있어요. 다수의 은닉층에서 이런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면요,
얘가 내려가면서 기울기에 따라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조금씩밖에 안 내려가져요. 조금씩밖에 안 내려가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기울기 소실 문제고요. 이 기울기 소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라든지 렐루 함수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기울기 소실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은 어떻게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냐? 라고 봤을 때 회귀 모델에서 라쏘 규제와 리치 규제를 활용하면은 규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인공신경망도 마찬가지예요. 왜? 회귀의 모임이에요. 어쨌든. 혹은 드롭아웃을 사용을 합니다. 자, 퍼셉트론이 여러 개 있는데 다 학습을 시키지 말고요. 일부는 비활성화를 시켜서 학습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교실에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해요. 근데 손드는 애만 계속 손들어서 대답을 하면은 어때요? 걔만 학습을 하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학습을 못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부는 대답을 못하게 막아서 골고루 학습시키게 합니다. 이게 드랍아웃이고요. 혹은 조기 종료를 시킵니다. 학습을 너무 과하게 되면은 과적합이 되니까 그 전에 조기 종료를 시키거나요. 복잡도를 줄여요. 은닉층의 수를 감소를 시켜버립니다. 혹은 데이터를 변형해서 데이터 수를 늘려버리거나 배치 정교화를 통해 정교화를 시켜버립니다. 이러면 과적합이 방지가 돼요. 자, 그 다음은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런 X 데이터들이 있고요. 이러한 세모 데이터들이 있어요. 자, 얘 두 개를 분류하는 데이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이 있어요. 그럼 어떤 선이 가장 이 데이터를 분류를 잘할까요? 1번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요 사이가 커요. 그쵸? 요 거리가 넓습니다. 두 집단 간의 거리가 넓을수록 분류가 잘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에요. 이때 요 선, 얘를 하이퍼플레인 혹은 초평면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얘는 어때요? 어쨌든 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중치 벡터와 편향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 가까운 애들, 얘네를 서포트 벡터라고 부르고요. 요 간격을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는 마진이 최대가 되는 이 초평면을 찾는 게 바로 서포트 벡터 머신이고요. 이 서포터 벡터 머신이 정말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커널 함수고, 이 커널 함수 정말 중요합니다. 왜 커널 함수냐? 자, 예를 들어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가 얘를 서포트 벡터 머신을 하고 싶은데 하이퍼플레인, 초평면, 직선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얘는 직선으로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요러한 커널 함수를 적용을 해줍니다. 여기에 적용을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가 막히게 얘네들이 데이터가 동그라미들은 위에 분포하고 X들은 아래 분포되는 이런 형태로 거치게 됩니다. 이거가 바로 커널 함수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초평면을 이렇게 그음으로써 하이퍼플레인을 그음으로써 두 데이터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차원의 데이터를 고차원의 데이터로 변경을 해서 하이퍼플레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커널 함수고요. 이 커널 함수 때문에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 정말 강력한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포트 벡터 머신에는 무슨 유형이 있냐? 자, 오류가 하나도 허용되지 않는 하드 마진 분류가 있고요. 혹은 오류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소프트 마진 분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연관 분석이에요. 연관 분석이고요. 연관 분석은 장바구니 분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얘는 결과가 단순하고 분명해서 if된 구조를 가지고요. 비목적성 분석 기법이요. 목적이 없어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품목수가 증가할수록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앱리오리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연관 분석을 수행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맥주, 치킨, 햄버거, 그리고 두리안,
이런 네 가지를 가지고 연간 분석을 수행을 하고 싶어요. 어쨌든 장바구니에 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장바구니 분석이라는 용어가 붙은 겁니다. 그런데 거래가 자주 되는 애들을 가지고 연간 분석을 수행하는 게 우리한테 타당해요. 하지만 이런 두리안 같은 애는 거래가 잘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가지고 굳이 연간 분석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앱리올리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빈발 항목만 추출하고요. 얘네가 빈발 항목이니까 추출하고 얘네는 없애버려요. 그러고 나서 연간 규칙 분석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간 분석에다가 시간 개념을 추가하면요, 순차 패턴이라는 용어도 붙습니다. 자, 그럼 연간 분석의 지표들이 뭐가 있냐라고 보면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지신향. 지지도는 A와 B 두 품목이 동시에 거래된 비율이라고 해서 PA 교집합 B가 되는 거고요. 신뢰도는 A 품목이 거래될 때 B 품목이 거래될 확률 PA분의 PA 교집합 B. 이게 뭐예요? 조건부 확률이죠. 우리 이 과목에서 배운 조건부 확률입니다. 향상도는요, A 품목과 B 품목의 상관이 어느 정도 되냐. 향상도가 1보다 크면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1이면 상관관이 없습니다. 1보다 작으면 음의 상관관계를 가져요. 자, 밑에 예시를 한번 풀어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맥주를 구매할 때 치킨을 구매하는 확률에 대한 신뢰도와 향상도를 구하고 싶어요. 자, 일단은 거래 횟수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합치면은 총 200개예요. 거래 횟수 총 합치면은. 그럼 맥주의 구매 확률은요? 맥주. 여기 구매했고, 여기 구매했고, 여기 구매했고, 여기 구매했어요. 즉, 10, 20, 30, 40 더해서 200으로 나눠주면 맥주는 50% 정도 구매가 됐네요. 그쵸? 그 다음에 치킨은요? 여기, 여기, 여기 구매됐습니다. 이거를 200으로 나누면 45%로 치킨이 구매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맥주와 치킨의 지지도 봅시다. 지지도는요, 둘이 동시에 거래될 비율이죠. 자, 맥주와 치킨이 동시에 거래된 건 여기랑 여기네요. 그러니까 20 더하기 40을 200으로 나누면 30%. 맥주와 치킨의 신뢰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가 거래됐을 때 치킨이 거래된 비율이죠. 즉, 맥주가 거래됐을 때 0.5, 맥주와 치킨이 동시에 거래된 비율 0.5분의 0.3 해서 0.6이 나옵니다. 즉, 맥주를 구매하면요, 60%의 확률로 치킨도 구매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맥주와 치킨의 향상도는 어떻게 되느냐? PA, PB분의 PA 교집합 B입니다. 즉, 0.5 곱하기 0.45분의 0.3 하면은 1.33 나오네요. 즉, 그러면 맥주와 치킨이 향상도가 1보다 크니까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도출을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연간규칙 분석이 됩니다. 자, 군집 분석은 비지도 학습입니다. 비지도 학습이라는 거는 뭐예요? 정답이 없는 애들을 학습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거리나 유사성을 기준으로 군집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분포가 되어 있으면 얘네끼리는 거리가 가까워요. 그리고 얘네끼리도 거리가 가까워요. 이렇게 두 개의 군집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분석을 해줍니다. 이게 군집 분석이거든요. 그럼 무엇을 알아야 돼요? 이 거리 계산하는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이게 이러한 다양한 거리 계산 방식이 있고, 자, 수식들이 다 있어요. 얘네 수식들 다 있는데 어렵게 출제되면은 수식 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수식들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이나 구글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거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수치인 애들은 이런 식으로 거리를 계산하면 되지나 범주인 애들은 거리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유사성을 판단을 해야 돼요. 자카드 유사도와 코사인 유사도 얼마나 겹쳐져 있냐, 혹은 각도가 얼마나 같냐, 이런 것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계층적 군집 분석인데요. 계층적 군집 분석은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가 A, B, C, D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C와 D가 가까워요. 그렇죠? 그럼 C와 D를 하나의 군집으로 묶습니다. 그럼 C와 D를 하나의 군집으로 묶어요. 그 다음에 A랑 B랑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럼 A랑 B를 하나의 군집으로 묶습니다. 그 다음은 A, B 묶인 군집과 C와 D 묶인 군집이 서로
가까우니까 얘를 또 하나의 군집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묶이겠죠. 자, 이게 계층적 군집 분석이요. 즉 계층이 보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A와 B 사이의 거리, C와 D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이미 구할 줄 알아요. 그쵸? 근데 요 A, B라는 군집과 C, D라는 군집 간의 요 거리도 우리가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 이런 방식, 최단 연결법, 최장 연결법, 평균 연결법, 중심 연결법, 와드 연결법, 이러한 5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군집 간의 거리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 계층화된 이 그래프를 우리가 덴드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트리 모양의 그래프죠. 자, 그러면 이 덴드로그램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해석을 한번 봅시다. 자, 이런 덴드로그램이 주어졌어요. 제가 15에서 뚝 자릅니다. 15에서 뚝 자르면 어때요? 하나, 두 개, 세 개로 클러스터를 나눌 수 있어요. 클러스터라고 하면 군집이거든요. 군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혹은 제가 25에서 뚝 잘라요. 그러면 A, B 묶이고 C, D, E, F 함께 묶입니다. 그렇죠? 다 C, D, E, F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두 개의 군집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K-민즈 군집화, K-평균 군집화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먼저 사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포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렇게 분포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제가 두 개의 군집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두 개의 군집으로 나누고 싶어서 제가 중심점을 설정을 해요. 중심점을 두 개를 설정합니다. 하나는 여기에 임의로 설정을 하고요. 하나는 여기에 의미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 데이터들이 중심점에 가까운 애들이 무엇이 있는지 보고서 그 가까운 중심점으로 할당을 시켜요. B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가까운 것 같고요. A에는 얘네들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룹화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화된 애들을 기준으로 중심점을 다시 조정을 해요. 평균을 통해서. 그러면 A 데이터는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위쪽이 더 가중치가 높을 테니까. B 데이터는 뭐 많이 이동은 안 하겠죠. 이쪽에 이동을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 중심점에는 얘네들이 더 가깝게 위치할 거고요. B 중심점에는 얘네들이 더 가깝게 위치를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평균을 계속 조정해 가면서 그룹을 나누는 게 바로 이 K 평균 군집하고요. 그래서 거리 기반이에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안정된 군집은 보장하나 최적의 보장은 어렵고요. 중심점이 변경되면 군집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쵸? 군집 변했죠? 그리고 초기 중심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정을 보면요. 일단 군집의 개수 K개 설정을 했어요. 두 개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최적의 K는 엘보우 메소드라는 것을 활용해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 엘보우 메소드는 4과목에서 제가 다시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초기 중심점을 설정을 하고요. 데이터들을 가장 가까운 군집에 할당을 하고 평균으로 중심점을 재설정하고 3번, 4번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자, 제가 설명한 거 그대로죠. 그쵸? 사례로 든 거 그대로입니다. 이 과정대로 수행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최적의 보장이 어렵다는 건 무슨 의미냐? 여기에 이상치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거리 계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상치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보장이 어렵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얘를 중심점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 중 하나의 대표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를 K-메조이즈 군집화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는 DB-스캔이라고 있는데 얘는 밀도 기반이에요. 즉 데이터가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요. 밀도 기반으로 모여져 있으면은 밀도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네끼리 군집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얘의 특징은 뭐냐면요. 군집의 개수 K를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밀도가 뭉쳐있는 애들끼리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군집화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군집의 개수는 지정할 필요가 없고요. K-민즈랑 좀 다르죠. 그리고 노이즈와 이상치에 강해요. 자, 이렇게 밖에 데이터들이 이상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는 알아서 밀집해 있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얘네는 이상치구나 혹은 노이즈구나 라고 DB 스캔이 알아서 판단을 합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비계층적 군집화는 K민주 군집화, DB스캔이 정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양한 비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범주형 자료 분석하는 방법인데 분할표라고 있습니다. 분할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요. 자, 이거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상대 위험도가 어떠냐, 오즈비가 어떠냐. 오즈 우리 배웠죠. 오즈는 뭐예요? 성공할 확률분의 실패 확률, 이거를 비율로 나타내는 게 오즈비고. 자, 예시로 한번 볼게요. 심장질환이 있을 때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비율은 어때요? 상대 위험도는 0.2분의 0.7, 20분의 14니까 0.7이고요. 50분의 10이니까 0.2예요. 즉 0.2분의 0.7이니까 3.5. 즉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의 심장질환이 3.5배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오즈 레이쇼는요. 자, 이쪽의 오즈는 0.3분의 0.7이 되고 이쪽의 오즈는 0.8분의 0.2가 되네요. 자, 이거의 비율은 9.33이 나온다. 이런 거를 표에서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KNN 기법입니다. KNN 기법은 범주를 분류하는 분류 모델이에요. 분류 모델. 분류 모델인데 얘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라고 보면은 X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고 세모 데이터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 여기서 내가 새로운 데이터가 여기 들어와요. 새로운 동그라미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 동그라미 데이터가 세모에 분류되는 게 맞냐, X에 분류되는 게 맞냐 라는 문제를 다루는 게 이 KNN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근처에 가장 가까운 애들 개수를 봅니다. 개수를 봤을 때 자, 세모는 2개, 그 다음에 X는 4개네요. 그쵸? 그래, X가 4개가 더 가까우니까 얘는 동그라미는 X에 분류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KNN 기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개수, 지금은 몇 개 봤어요? 6개 봤네요. 즉 그러면은 K가 6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K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K를 몇 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까운 것을 몇 개를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요. 얘는 훈련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원래 다른 모델들은 기존에 미리 학습을 해놓고 결과값을 가진 상태에서 결과에 적용을 해야 되지만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릅니다. 레이지 모델이요. 얘는 그냥 그때그때마다 거리만 계산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은 다별량 분석입니다. 다별량 분석은 여러 변수들, 여러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공분산 분석으로는 분산 분석과 다별량 분석들이 있고, 요인 분석으로는 이렇게 해서 차원을 축소해서 분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읽어보시고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시계열 분석입니다. 시계열 분석 정말 중요해요. 시계열 분석 시험 문제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시계열 분석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여 미래를 예측합니다. 주가 데이터나 기온 데이터 같은 게 다 시계열 분석에 해당이 되는데, 자, 시계열 분석을 할 때는요, 정상성을 만족해야 됩니다. 즉 모든 시점에 일정한 평균과 분산을 가져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은 어때요? 데이터가 점점 이렇게 되면은 얘는 평균간 분산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데이터는 내가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현 시점의 자료를 이전 값으로 빼는 차분을 활용합니다. 차분을 활용하면요, 얘가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은 앞에서 뒤를 빼니까 이런 식의 형태로 그래프가 바뀌어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평균과 분산이 일정해지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뺄 수도 있고 두 번 뺄 수도 있고 여러 번 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차분을 활용해서 정상성을 만듭니다. 혹은 평화라 기법, 이 과목에서 배운 평화라 기법들도 활용해서 정상성을 만들기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계열 분석에서는 오차항이 있어요. 이 오차항은 어느 모델이든 다 오차항이 있지만 시계열 분석에서는 백색 잡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시계열 모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회귀 모형, 이동평균 모형, 자기회귀 누적 이동평균 모형이라고 있는데, 자기회귀 모형은요, 자기 자신이 미래를 결정하고요. 이동평균 모형은요,
백색 잡음, 오차항들이 선역결합돼서 표현이 되는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상관함수가 있어요. 요 자기상관함수, 부분 자기상관함수도 있고 자기상관함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 4일 전, 5일 전 있습니다. 자, 하루 전에는요, 영향력이 커요. 상관이 커요. 이틀 전도 상관이 큽니다. 근데 3일 전부터 상관력이 좀 줄어들어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이틀 전까지는 우리가 상관이 있고 3일 후부터는 상관이 없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얘까지만 우리가 활용을 하자. 이틀 전까지의 데이터만 활용을 하자 라는 겁니다. 이때 얘가 이 함수가 PACF로 도출이 됐었으면은 얘는 AR, 투 모형이 됩니다. 즉 자기 회귀, 투 모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ACF였어요. 즉 자기 상관함수였으면요. 이동평균 모델 MA2 모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모델을 동시에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거를 아리마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아리마 PDQ라고 씁니다. 그럼 P는 뭐예요? AR에서 왔겠죠. 그쵸? 그다음 Q는 MA에서 왔을 겁니다. 그럼 가운데 D는요. 차분을 몇 번 했는지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요. 3, 4, 5. 자, 이 모델 차분 몇 번 했냐? 라고 물어보면요. 몇 번 했다고 대답하면 돼요. 4번 했어요.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0이면요. 우리는 3, 0, 5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알마 모델, i만 빼고요. 만약에 여기가 0이면요. 0, 4, 5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AR을 없애버리고 IMA 모델. 마찬가지로 Q가 0이면요. ARI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분해 시계열이 있어요. 분해 시계열은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시계열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요인은 시계열에서 분리해서 분석하는 건데요. 추운 계절에 순환이 불규칙하다 라고 외우면 됩니다. 추운 계절에 순환이 불규칙하다. 시계열 데이터에는 이러한 4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 4가지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서 이상한 거 넣어줬지만 요즘은 이런 거 다 물어봅니다. 여기 다 물어보니까 다 학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베이지안 기법. 그래서 베이즈 정리. 베이즈 정리 잠깐 이 과목에서 언급했었습니다. 자, 사전 확률로 사후 확률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P B분의 P A 교집합 B고 조건부 확률이죠. 그렇죠? 자,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한번 봐볼게요. A대학 입시에 응시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60%와 40%이고 남학생의 합격률은 30%, 여학생의 합격률은 50%이다. 이때 A대학에 합격한 신입생 중 남학생을 고를 확률. 뭐 물어봤어요? A대학에 합격한 신입생 중 남학생을 고를 확률. 자, 이거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우도표를 채워 넣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시험을 볼 때 이 우도표를 채워 넣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남학생이면서 합격한 애는요. 남학생 60%인데 합격이 30%라며 그래서 0.6 곱하기 0.3에서 0.18 나오고요. 불합격률은요. 30%가 합격했으면 70%는 불합격했겠죠. 그래서 0.6 곱하기 0.7에서 0.42가 나오고 둘 더하면 0.6이 될 겁니다. 자, 여학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하고요. 자, 그러면 어때요? 합격한 신입생 분의 남학생과 합격한 신입생 교집합을 찾으면 되죠. 합격한 신입생은요. 요거 2개 더하면 합격한 신입생 비율이죠. 그래서 0.38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이면서 합격한 신입생은요. 얘겠네요. 그래서 0.18 넣어서 0.47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베이즈 정리 문제는 푸시면 되고 이 베이즈 정리를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은 나이브 베이즈 분류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이브 베이즈 분류 모델은 나이브하다라는 독립적인 개념과 베이즈 정리, 여기서 배운 베이즈 정리가 결합이 돼서 범주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는 분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독립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가정이 필요하고요. 귀납적인 추론 방법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데이터들을 모아다가 확률을 계산해요. 즉 이전에 있었던 데이터들의 확률을 계산하니까 귀납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귀납적 추론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딥러닝 분석입니다. 딥러닝 분석이 옛날에는 시험에 잘 안 나왔는데 요즘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고 좀 세세하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딥러닝 분석 쪽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심층 신경망은 은닉층이 2개 이상으로 구성된 인공신경망이고, 인공신경망에서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심층 신경망에서 더 구조가 확장되면은 합성곡 신경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성곡 신경망은 이미지에서 활용되는 신경망이에요. 얘는 구조가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 플래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컨볼루션 레이어는 뭐냐면요, 필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사진 찍고 나면은 필터를 적용하면은 무언가 내가 원하는 형태의 분위기나 내가 원하는 모양만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필터를 사용하면. 자, 이게 그 신경망 안에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필터가. 그리고 풀링 레이어를 활용해서 이미지 사이즈를 축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연상량을 감소를 시켜요. 그 다음에 플래튼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활용해서 DNN 구조로 적용을 해서 분류 또는 회귀를 수행합니다. 자, 이게 바로 CNN이고요. 주요 모델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얘네들도 가끔씩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면 되고요. 분류는 말 그대로 강아지냐 고양이냐 이게 분류 모델이고, 객체 탐지는 이미지 안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을 때 CNN이라는 신경망에 이 이미지를 태우면요, 이 사람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딱 보여줘요. 이게 객체 탐지이고요. 자, 분할은 뭐냐면요, 사람 이미지가 이렇게 다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사람 부분만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해주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립니다. 이게 분할이에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를 합니다. CNN을 활용하면. 자, 그 다음은 RNN이에요. RNN인데, 자, 신경망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얘네들끼리 연결을 하지 말고 여기도 이렇게 순환이 되도록 신경망을 구성을 합니다. 이게 RNN이고요. 얘는 순차적인 데이터 학습에 특화가 되어 있어요. 시계열 데이터에 특화가 되어 있다는 거겠죠. 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말, 이런 자연어 같은 것도 다 시계열 데이터인데, 이런 자연어에는 문맥이 있습니다. 문맥이라는 것은 앞뒤 상황을 본다는 거예요. 앞뒤 상황. 이 앞뒤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순환함으로써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RNN, 순환신경망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런 RNN은 장기 의존성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은닉층의 과거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이에요, 현상. 자, 여러분들 지금 1과목부터 계속 3과목까지 보고 계실 텐데 1과목에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그쵸? 과거에 얘기했던 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안 납니다. RNN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있던 정보들은 기억을 잘 못해요. 즉, 과거 정보가 전달되지 못합니다. 이게 장기 의존성 문제고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 LSTM이나 GRU 같은 새로운 모델들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오토인코더예요. 오토인코더는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면요, 이 입력 데이터를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해서 여기에 공간을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다시 복원을 시키면 원래 데이터로 복원을 해줍니다. 즉, 여기가 압축을 하고요, 여기서 복원을 합니다. 이 압축을 해주는 데가 인코더고요, 복원을 해주는 데가 디코더예요. 자, 그럼 압축돼서 저장된 정보, 이거를 콘텍스트 벡터 혹은 레턴트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압축을 하니까 일단은 차원 축소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복원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의 기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성 모델에는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있고요. VA 같은 경우는 여기에 확률 분포를 대입을 하고, 간 같은 경우에는 생성기와 판별기에 경쟁을 시킵니다. 생성기가요,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판별기가 이미지를 판별을 해요. 그럼 생성기는 진짜 같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할 거고요. 판별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계속 판별을 할 겁니다. 둘이 싸워요. 적대적으로 싸웁니다. 그러다 보면은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생성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게 바로 오토인코더가 되는 겁니다. 혹은 여기서
이렇게 학습을 시킬 때 정상 데이터만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갑자기 비정상 데이터가 띡 들어오면은 여기에 복원됐을 때 이상한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이상한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이거를 통해 우리가 이상적인 것을 탐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상 탐지에도 사용을 합니다.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인데 워드 임베딩 기법이 있습니다. 워드 임베딩은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도록 문장을 처리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원핫 인코딩, 우리 이미 배웠죠. 포도는 100, 오렌지는 010, 사과는 001. 이게 원핫 인코딩이었습니다. 얘는 메모리가 낭비되기 때문에 단어 상호가 의미를 담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카운트 기반으로도 컴퓨터가 문장을 처리할 수 있게 바꿔주고요. 혹은 단어 수준 기반으로도 바꿔줍니다. 이 중에 이 워드 투 벡터가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세요. 그래서 거리를 기반으로 벡터를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강아지, 여기 고양이, 여기 포도, 여기 사과가 있으면요. 강아지랑 고양이는 비슷한 벡터 공간을 가지고요. 포도랑 사과는 또 비슷한 벡터 공간을 가지게 하는 게 이 워드 투 벡터입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는 말 그대로 RNA에다가 오토인코더를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토인코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었죠. 그쵸? 이렇게 생겨서 압축했다가 복원했어요. 근데 여기에 문장을 넣었습니다. 문장을 넣으면은 다른 문장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넣으면 다른 문장으로 복원이 됩니다. 이런 형태를 가지는데 얘는 입력 길이와 출력 길이가 달라도 변환이 가능해요. 대신에 여기서 정보가 압축이 되니까 손실이 발생하겠죠. 즉 긴 문장에서는 정보의 손실이 발생이 가능하다 라고 해서 트랜스포머라는 게 등장합니다. 자, 트랜스포머라는 것은 이 오토인코더에다가 어텐션이라는 것을 더해줍니다. 이 어텐션이라는 것을 더해서 특정 문장에 집중을 한다는 거거든요. 문장에 집중을 하니까 병렬 처리도 되고요. 정보 손실의 단점도 개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는 버트나 GPT 이런 것들이 다 트랜스포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타 비정형 데이터 분석들이 있어요. 기타 비정형 데이터 분석들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되 아직 유전자 알고리즘의 세부 내용까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지만 제 생각에는 유전자 알고리즘의 세부 내용도 아마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시험이 어려워지면.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챙겨보세요. 자, 그 다음은 앙상블 분석입니다. 앙상블 분석. 자, 앙상블이라는 용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앙상블이 뭐예요? 여러 가지 악기들을 한 번에 연주해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개의 모형들을 조합해서 전체적인 분산을 감소시켜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법이 바로 이 앙상블 기법이에요. 여러 가지 앙상블 기법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요. 자, 보팅은 뭐냐면은 여러 모델을 학습을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말 그대로 투표를 합니다. 보트하는 거예요. 이게 보팅이고요. 배깅은요. 배깅은 자, 이런 큰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셋, 수집한 데이터셋이 있어요. 여기에서 복원 추출을 해서 일부를 뽑아요. 복원 추출을 해서 일부들을 뽑습니다. 이게 부트스트랩이라고 부르거든요. 부트스트랩을 하는데 부트스트랩을 어떻게 하냐? 복원 추출을 통해서 합니다. 즉 넣었다 뺐다 계속 하면서 뽑아요. 이 부트스트랩, 1번 부트스트랩, 2번 부트스트랩, 3번 부트스트랩 얘네들을 모델로 학습을 해서 다시 보팅으로 투표를 합니다. 이게 배깅 기법인데 여기서 데이터들이 요 안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요 안에 여러 개가 있는데 요 특정 데이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요 부트스트랩에 뽑히지 않을 확률을 계산을 하면요.
얘가 뽑힐 확률은요, n분의 1이죠. 근데 뽑히지 않는 확률은 1-n분의 1이죠. 얘를 반복합니다.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이거를 무한대 보내면은 36.8%예요. 즉, 이 데이터가 아무리 복원 추출을 무한히 반복해도 이 부트스트랩에 들어가지 않을 확률이 36.8%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좀 더 확장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요 36.8%의 데이터들은 부트스트래핑에 뽑히지 않았을 겁니다. 즉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얘네들은 평가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이 나머지는 학습에 사용이 됐어요. 하지만 36.8%의 데이터들은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를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확장이 가능한 겁니다. 데이터 분할과 연결시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스팅은요,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가중치를 줘서 다시 학습을 하고 가중치를 줘서 다시 학습을 합니다. 즉 잘못된 분류 데이터에 가중치를 줘요. 이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방법들도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챙길 부분들은 챙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스태킹은요, 모델이 학습을 해서 나온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 결과들을 새로운 모델로 다시 학습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게 바로 이 스태킹 기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는 배깅에다가 의사결정 트리를 추가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이 랜덤 포레스트는 성능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상치에 정말 강해요. 배깅에다가 의사결정 트리 조합을 했는데, 그래서 이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하고 나면은 실기에 가서도 정말 많이 쓰는 모델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챙길 거는요, 보팅, 배깅, 랜덤 포레스트, 얘네는요 병렬로 처리가 가능해요. 그쵸? 병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부스팅은요, 앞에 거 학습이 돼야 계속 옆에 거 이어서 가중치 줘야 학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스팅은 병렬 처리가 불가하다. 이런 것까지 챙기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비모수 검정. 비모수 검정은 우리가 보통 검정을 할 때는 정규 분포에 따른다, 뭐 T 분포를 따른다, 이런 것들의 분포를 알고 있으면은 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모집단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특정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이 불가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검정을 하느냐? 두 관측값의 순이나 차이로 검정을 하고요. 이러한 다양한 검정 기법들이 있다. 그럼 문제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다음 중 비모수 검정 기법이 아닌 것은, 이런 게 주로 출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과목까지 마쳤습니다. 자, 2과목과 3과목이 공부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이 좀 길었을 거예요. 4과목은 강의 시간이 2, 3과목보다 짧긴 하지만 그래도 4과목에서도 2, 3과목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4과목도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